예,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코트라를 정년 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제 대학마저도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글쓰기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 즉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으니까 아마 가족들이 시작을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또 사업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선거 기간 중이었는데 지난해 9월 달에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데 아들들이 홍보 대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족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트럼프가 그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 국민의 5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친암호화폐 공약을 정말 많이 중요한 건을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어떤 그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두 아들들이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성도 좋고 선거를 앞두고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가족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홍보 사진인데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를 최고 옹호자라는 타이틀로 거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웹3 앰버서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셋째 아들도 웹3 앰버서더라고 돼 있는데 셋째 아들은 사실은 앰버서더라기보다는 특히 셋째 아들이 이 암호화폐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아버지한테도 그 MZ 세대들의 어떤 의견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아버지를 설득시킨 아들인데, 셋째는 디파이 비전가라고 해서 좀 독특한 명칭을 줬습니다. 이 트럼프 식구들이 이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회사 홍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초상권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받고 대신에 가져가는 수익은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의 수익의 75%를 트럼프 가족들이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트럼프 식구들을 통해서 어떤 회사의 홍보나 단기간 내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훨씬 이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트럼프 가족들은 사실 예전서부터 이런 류의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런 걸 사실 많이 했어요. 세계 곳곳에 보면 트럼프 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의도에 트럼프 건물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트럼프 건물은 아니고 이름을 빌려주고 그 이름값을 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의 사업을 해왔는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의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수락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회사는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의 사용자들이 이 회사의 코인을 산다거나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사는 그리고 또 미국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독특하다라고 할까요? 그러한 회사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프로젝트 자체가 공모 단계에 있고 토큰이 한 4분의 1 정도 판매돼서 아직은 1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이 모집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 8천 몇백억 달러 정도가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뭐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예치받고 하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호화폐 은행이다, 가상자산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서비스 방법이 은행과 같은 중앙화 방식이 아닌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DeFi라고 부르는데 DeFi 방식으로 가상자산 은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건 지난해 9월 달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에이브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코인을 판 돈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8개 코인을 샀는데 8종류. 대부분은 디파이 사업에 필요한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랩 BTC, USDC, 서클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앱, 링크, USDT, 테더, 에나, 온도 샀는데 이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다 디파이 사업에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이거나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에요. 이 회사가 확실히 트럼프 덕을 많이 본 건 이 회사가 뭐를 샀느냐에 따라서 그 코인들이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기도 하고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 달러 1대1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그 에나나 온도나 에이브를 샀을 적에 이게 뉴스를 타면서 그 코인 값도 같이 튀어올랐던 거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구매한 코인 중에서 에테나라고 있는데 이거는 블랙록의 그 비들이라는 RWA 코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에테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 TB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대부분 담보로 갖고 있는데 이 에테나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블랙록의 비드를 90% 이상 담보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채를 담보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국채는 이거는 은행에 예치를 해야 매달 이자나 수익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에서 발행한 비들이라는 펀드의 코인은 이거는 은행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갑 주머니 속에만 갖고 있어도 매달 블랙록에서 그 지갑에 직접 이자를 쏴줘요. 즉 코인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우리가 어디다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 거하고 내 개인 주머니에 갖고 있는데도 그 이자를 매월 내 개인 주머니로 쏴주는 건 사실상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비상시에 뭐 전쟁이 났다 혹은 뭐 금리가 터졌다 해서 뱅크런 같은 게 일어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동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의 주인들이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비상시에 더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블랙록의 그 비들 같은 펀드는 은행에 예치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소유권이 내게 있으면서도 이자가 들어온다는 건 예치했을 적에 주는 이자하고는 성격이 크게 다르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제 RWA 산업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굉장한 장점이기도 한데 그 에테나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지 않고 비드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는 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이자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1대1로 연동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샀는데 이자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예치를 안 해. 그러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수익이 났다고 그 수익을 고객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미국이나 유럽을 피해서 중남미 같은 데서 발행을 하고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직접 장사는 안 하지만 미국은 자본 유출이 누구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중남미인들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지만 미국인들도 우회를 해서 들어가서 그 코인을 사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에서 발행될 수도 있고 혹은 저 면세 지역인 성 같은 데서도 발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양성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이렇게 해외에서 음성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이제 그 관계도 보여지는 거고, 그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저기 관계하는 그 회사는 디파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도 미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영업을 하거든. 그래서 그 회사가 그런 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미국 회사임에도 미국 회사 안 하고 해외에서 한다는 거는 같은 디파이 산업이지만 좀 미국 내 회사하고는 특이한 영업 방식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 트럼프 가족을 끼고 그런 회사를 한다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양성화되지 못한 사업이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탄생하면서 그런 것들이 양성화돼서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트럼프 가족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추론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지금이 이제 시작이에요. 과거 스테이블 업계가 잘 나갔을 때 그 발행량 자체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테나루나 사태로 이게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다시 성장세를 타면서 신고점이었던 200억 달러의 그 발행량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2배 정도 성장할 거다. 400억 달러를 넘길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계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우선은 트럼프 스스로가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얘기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암호화폐 관련 기술의 개발을 보장하겠다. 암호화폐 채굴을 100% 지원하겠다. 이러한 의미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미국으로서는 빨리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미카라고 해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이 제정이 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 빨라요. 유럽은 이렇게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토대를 쌓았는데 미국도 이걸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서 암호화폐 규제, 즉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토대를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디파이 산업 같은 게 최근에 빠른 속도로 이게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기본 토대가 세워지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게 탈중화 금융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금융에서 은행이 커서 지금 은행의 세력이 우리 금융자본주의를 이끌어가듯이 이 암호화폐 세계도 탈중화 금융이 커가지고 이 암호화폐 세계의 주된 동력으로서 이 시장을 끌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트 20이라고 해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한마디로 암호화폐 상품 분류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은 암호화폐를 SEC, 즉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거기서 규제 일변도로 이걸 옥죄고 있는데 이 법이 갖는 취지는 암호화폐의 70% 이상은 증권이 아니고 이건 상품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SEC가 암호화폐 담당청이 되면 안 되고 그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CFTC. CFTC가 암호화폐의 주관 부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70% 이상은 아마 그 이상도 대부분 상품으로 분류돼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 소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공방에 시달린다거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빨리 클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마디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디파이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은 부분이 미국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미국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규제 환경이 변하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일단 암호화폐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먼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그렇게 시차를 많이 두지 않고 비트코인을 쫓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그 다음에 좀 시차를 두고 이게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는 테마별 순환매가 이루어져요. 뭐 인공지능, RWA, 디파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즉 시성이 있고 시중에서 관심들이 많은 이런 테마들이 쫓아가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참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를 전망한 예를 들어서 비트와이즈 그 예측 보고서에 보면 올해는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뭐 메이저 코인이건 가릴 거 없이 평균 2배씩은 지금 올해 상승한다는 그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기본적으로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고 있는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비트와이즈가 뭐를 신청을 했냐면 리플 ETF를 가장 먼저 신청을 했어요. SEC에. 그리고 뒤이어서 뭐를 또 신청했냐면 암호화폐 전체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10가지 메이저 암호화폐 ETF를 만들어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에서도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그런 ETF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보다 한마디로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상품들을 선별해서 만드는 펀드가 액티브 펀드고, 패시브 펀드라는 건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게 그런 건데 거의 전체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고심을 해서 고른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워렌 버핏이 내기를 통해서도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사실은 지수 전체를 추정하는 이런 ETF가 나오면은 이게 수익률이 괜찮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메이저 알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거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지금 얘기한 이런 ETF들이 최호재예요. 그러니까는 리플 ETF나 솔라나 ETF나 그다음에 이렇게 5종으로 구성된 ETF 혹은 10종으로 구성된 ETF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최 메이저 알트코인, 사실 시총순으로 거의 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ETF가 나오면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메이저 알트코인은 비트와이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배는 올라간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거를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꼭 이거를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제가 어제 날짜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가져왔는데, 이 암호화폐는 일종의 그 상승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쫓아가고, 메이저 알트코인이 나중에 가고, 그 다음에 테마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그게 끝나면 또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해서 한마디로 비트코인 시즌과 알트코인 시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복하는 성향이 있어요. 바로 그걸 나타내 준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 시즌에 있다가 한참 신나게 알트코인 시즌으로 우상향해서 9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시즌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지금 41이에요. 이거는 75가 넘으면은 이건 완전히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보는 거고, 75에서 25 사이는 이거는 회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25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완연한 비트코인 시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41이라는 숫자는 이 그래프 맨 위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있습니까? It's not altcoin season. 즉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의하면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 시즌에 왔다가 다시 알트코인 시즌으로 회귀해 갈 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즌이 분명히 오는데 이 투자의 매입 시기나 매도 시기 혹은 비중을 좀 조정해야 될 시기를 볼 적에는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게 유망하다고 보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해서 투자하는 분야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의 앞 머리 글자를 따서 그냥 ABC라고 그래요. 이 ABC가 뭐냐면 하나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고, B는 바이오고, C는 크립토예요. A16G 같은 데는 이 3군데만 자기들은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른 데는 안 쳐다보고
이 세 군데만 투자하겠다. 즉 그 얘기는 이 세 군데가 가장 주식시장이건 암호화폐 시장이건 전망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면 암호화폐에서는 어떤 게 뜨고 있냐면 인공지능하고 RWA하고 디파이가 뜨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정책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분야들에 관심을 받고 이쪽에 돈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쪽 코인들이 지금 강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전폭적인 지지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거기서도 피치 못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안보 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불법 거래 자금이나 테러 자금 같은 것들이 특히 코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거는 거래 자유를 미국이라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가 다 거래 자유가 보장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엄한 데 투자하면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인공지능, RWA, 디파이가 유망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유망하다는 단어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다 주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보다 수익이 높은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있다는 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알트코인 99%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는 거는 사실은 1, 2%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알트코인 전체의 수익성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그중에 민코인이나 어떤 이런 코인 중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이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많이 쏠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위험해요. 아마추어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노출이 있는 코인에 달려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간다. 이더리움은 7천 달러 간다. 그리고 솔라나는 750달러 간다라고 그들이 10가지를 예측했는데 거기에 이제 1번으로 이게 나와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되니까 정말 대단한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들여다보면 2배 오르는 거예요. 100% 상승. 근데 솔라나를 750달러 전망했다는 거 저거는 200% 오는 거예요. 솔라나 가격이 지금 비트와이즈의 전망이 맞다면 오히려 솔라나의 수익률이 올해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브스 전망에 하면 올해 비트코인을 굉장히 유망하게 봤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이제는 디파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비트코인의 디파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올해 부흥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디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으로서 이게 은행의 계약 같은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아서 중개자가 없더라도 그 조건에 부합하면 스스로 코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게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올해서부터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 생태계고 이더리움 생태계를 보면 비트코인 생태계가 훨씬 더 보안이 강해. 그러니까 거기에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이쪽에 디파이 산업이 시작되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몰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만든 게 레이어 2 코인들이에요. 여태까지는 비트코인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레이어 2 코인들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스택스를 선두로 BOB, 바빌론, 코다오 등 이러한 레이어 2 코인들이 이러한 그 디파이 산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디파이가 큰가 동시에 비트코인 생태계의 레이어 2 코인들도 지금 같이 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2003년 7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디파이 비중이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비중으로 디파이 점유율이 지금 한 5.4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디파이 비중이 56%고 솔라나가 한 7% 되고 트론이 6% 됐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한 5.5%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 이대로 나가면 아마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잠겨 있는 예치금, 그 토탈 밸류 라트인데 이게 지금 한 68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올해 이 금액이 한 4배 가까이 늘어나서 240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잠기게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최근 들어와서 아주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초만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저렇게 가파르게 지금 상승한 걸로 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디파이, 즉 비트코인 생태계의 레이어 2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 자체는 거래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그 위에 실으면은 이건 라이트닝이 그 번개라는 뜻의 영어 아닙니까? 정말 번개처럼 빨라요. 그러니까 초당 4천만 건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한 2만 5천 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비자보다도 1600배 이상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현실에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토대로 한 카드 거래 같은 경우도 이 수수료가 비자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신용과 카드를 썼을 적에 가맹점에서는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받을지 달러로 받을지 자국화폐로 받을지를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비자 카드보다도 훨씬 가맹점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씩 되는데 그게 그 단위를 제대로 쓰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비트코인은 또 1억 사토시로 나눠집니다. 즉 1사토시는 그러면 한 지금 1.4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위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1억 개로 나누는 사토시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토시로 대부분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다 매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은행 앞에 그 현금 인출기 ATM 기기 있듯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ATM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거기서 환전도 하고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페이팔이나 비자 같은 데서도 이 암호화폐 결제를 해줍니다. 그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유통 결제업체가 10만 개도 넘어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래하고 결제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